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상대로 비가 온 이후로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어쩌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딱 녹음 버튼을 누르자마자 사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날씨 얘기로 좀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충분히 할만하다. 진짜 오늘도 이제 수업을 갔다 왔는데 평소에는 네. 그래도 이제 항상 낮에는 좀 아직까지 여름이다 이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제는 낮도 긴팔 긴바지가 그렇게 덥지 않다. 오히려 이게 딱 알맞다라는 수준이고 이제 긴팔 긴바지 밤에 입고 나가면 되게 춥다. 약간 거의 이 정도 급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관계상 좀 밤에 퇴근하는 편인데 밤에 퇴근을 하고 나오면은 입김이 나옵니다. 그 정도? 네. 어디 계시죠,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가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다.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것도 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도 굉장히 네. 이런 날씨, 또 이제 낮아진 기온으로 인한 좀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네. 특별히 다른 이슈가 없으면 바로 저희 레이스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바쿠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프랙티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를 보자면은 네. 뭐 항상 그렇듯이 뭐 맥라렌이 일단 굉장히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이번에도 굉장히 페라리가 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프랙티스 1에서는 맥라렌 듀오의 1, 2 바로 다음으로 르클레르 선수가 3위에 올랐고 네. 프랙티스 2에서는 심지어 해밀턴 선수가 가장 빠르고 2위가 르클레르가 되면서 페라리 1, 2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몬자 때부터 자꾸 페라리가 이 프랙티스에서 희망을 줍니다. 특히나 페라리 팬들분들에게. 그렇죠. 항상 이 페라리 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프랙티스 때 희망을 주고 뭔가 레이스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자, 프랙티스 3에서도 역시 다시 맥라렌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페라리에게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네. 또 프랙티스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랙티스 2에서 맥라렌 듀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배틀하는 과정은 아니었고 이제 둘 다 각각 방호벽에 이제 코너링 과정 중에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부딪힌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포뮬러1 커뮤니티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뭔 얘기냐? 노리스 선수가 먼저 부딪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가 부딪혔거든요. 이제 이걸 두고서 이 파파야 룰이 발동된 것이 아니냐. 노리스 선수가 이제 벽에 박았으니 이 모든 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스카 너도 지금 벽에 박아라 이런 식으로 팀 오더가 나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이렇게 있었다. 심지어 프랙티스에서도. 그렇죠. 그럼 공정함을 지켜줍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공정함을 당연히 지킨 건 아니겠고 그만큼 뭐 이제 아무튼 서로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같은 코너는 아니었겠죠? 같은 코너는 아닙니다. 같은 코너는 아니었고 또 아마 프랙티스 2였던 것 같은데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츠 선수가 이 피트 스탑을 하려고 이 피트레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피트 크루들이 아무도 이 차를 안 건드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앞에 심지어 그 차를 들어오는 프론트 잭맨이라 그러죠. 잭맨. 딱 들어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차를 드는 그분은 아예 그냥 뒷걸음질 치면서 막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인츠 선수가 알핀 차고로 들어가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맥라렌에 되게 오래 있다가 메르세데스로 이적한 첫 해에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그때 당시에 잠깐 맥라렌 차고로 들어갔다가 여기 아니네?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사인츠 선수는 그렇다고 뭐 알핀에서 오래 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다 같은 파란색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헷갈리지 않았겠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신기한 광경이었고 또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 윌리엄스 감독의 이 표정이 약간 되게 이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뭐야 저
X씨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뭐지? 그러니까 막 웃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진짜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윌리엄스 감독이 사인츠 그쪽 차를 바라보면서 엥?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표정이 딱 중요하면 잡혀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장면 혹시 직접 보셨나요? 직접 보지는 않았고 저는 네. 이제 프랙티스는 저도 사실 어쨌든 금요일에는 뭐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프랙티스를 잘 보지는 못하는 편인데 네. 이거는 이제 포뮬러 1 공식 인스타에 그 릴스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봤었었고. 네. 그 궁금한 건 그 잭맨이 앞에서 대기 중이었나요? 아니면 그 잭맨도 옆에서 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기 중이었는데 사인츠 네. 선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물러난 거지. 뭐지? 우리 차 아닌데 약간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퀄리파잉이 네. 있었던 토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에는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일단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연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바쿠 인터내셔널 서킷이 이제 2030년까지 포뮬러 1 캘린더에 남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좋아요. 퀄리파잉 직전에 있었던 F2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페라리 아카데미 출신의 현재 실제 지금 페라리 포뮬러 1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 디노 베가노비치 선수, 디노 선수라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 공룡 이모지를 같이 씁니다. 이 디노 베가노비치 선수가 F2 스프린트 레이스를 우승을 하면서 커리어 첫 포뮬러 2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르클레르 선수의 나이가 지금 97년생으로 만 27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사실 르클레르 선수는 그래도 앞으로 4, 5년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볼 수 좀 있겠고 그럼 그렇죠. 아마 몇 년 안에 이제 해밀턴 선수가 은퇴한다면 어쩌면 페라리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유망주이기 때문에 또 이 디노 베가노비치 선수의 이름을 이런 티포시 분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겠다는 건데 근데 물론 사실 이제 페라리 유스, 페라리 아카데미 팀의 유망주로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이 디노 선수보다는 일단 베어만 선수가 먼저거든요. 일단은 페라리는 베어만 선수부터 뭔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해밀턴 선수가 나중에 은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베어만 선수가 이제 페라리를 타고 그러면 이제 이 페라리와의 같은 협력 관계에 있는 뭐 어쨌든 같은 엔진을 쓰는 예를 들어 뭐 하스일 네. 수도 있겠고요. 뭐 캐딜락일 네. 수도 있겠고요. 뭐 한 2, 3년 뒤에. 그런 팀들의 이제 이 디노 선수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또 쌌다가 막 10년 뒤에 나중에 보면은 베어만 디노 베가노비치 뭐 요렇게 페라리의 라인업이 꾸려질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항상 유망주는 넘쳐나는 포뮬러 1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네. 벌어질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디노 선수 이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토요일의 퀄리파잉은 제가 사실 프리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쿠에서 역시나 열리는 레이스는 정말 네. 얌전히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레이스가 되게 얌전한 편에 속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네. 퀄리파잉이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레드 플래그가 전체 세션 동안 6번이 나오면서 퀄리파잉 세션만 거의 2시간을 했고요. 레드 플래그 6번은 역대 포뮬러 1 퀄리파잉 세션 중 최다 레드 플래그 발령 횟수라고 합니다. 퀄리파잉 중에 발생한 그죠? 세이프카 중에요? 레드 플래그, 세이프티카. 그죠? 레드 플래그가 6번이라고요? 레드 플래그. 근데 애초에 사실 왜냐면 퀄리파잉 때는 세이프티카가 없죠. 왜냐면 차를 굳이 안 달려도 되니까. 굳이 세이프티카랑 밖에 나와 있을 시간에 그냥 다 들어와 있으면 되니까 그런 네.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6번이나 나왔던 거고 종종 기록이 이제 5번 나온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번 그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6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거고 퀄리파잉 세션 이제 공식 기록으로는 1시간 58분 동안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레드 플래그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아마 이것도 좀 최장 기록이 아닐까. 관련된 기록에 딱히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최장 네. 뭐 가장 길어진 뭐 퀄리파잉 세션 이렇지 않을까라는 거고.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퀄리파잉 세션을 하면은 네. 실제로 이 타임 클락이 돌아가는 시간 다 합치면은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들 40분? 몇 바퀴만 돌고 뭐,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Q1에 뭐 18분, 뭐 15분, 12분 다 합하면 사실 실제로 이제 퀄리파잉 세션이 돌아가는 거는 해봤자 뭐 한 40분 정도인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1시간 20분을 그냥 대기하면서 그냥 뭐 사고 잔해를 수습하는 데 썼다라는 거고 와. 심지어 이제 몬자에 있었던 이 305km 이상을 달리는 이 몬자 레이스가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번에 1시간 41분인가요? 뭐 그 정도의 기록을 쓰면서 몬자에서의 전체 레이스가 이 바쿠에서의 퀄리파잉보다 짧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겨우 몇 바퀴밖에 돌지 않는데 차가 이제 305km나 달리게 되는 실제 레이스가 훨씬 더 이제 빨랐다. 그만큼 이번 퀄리파잉이 어지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Q1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알렉산더 알본 선수가 3번 코너에서 안쪽에 너무 가깝게 붙다가 안쪽 바퀴가 충돌을 하면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례적이었던 건 보통은 이제 바쿠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브레이킹에 실패해서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뭐 직진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좀 리어가 밀리면서 뒷바퀴가 받거나 이런 식인데 이번에 알본 선수처럼 약간 앞바퀴가 안쪽에 이렇게 박는 경우는 또 되게 신선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일단 리타이어를 했고요. 이래서 그걸로 이제 알본 선수로 첫 번째 레드 플래그가 발령이 됐고 두 번째로는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제 벽에 박으면서 레드 플래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다만 헐켄베르크 선수는 리타이어는 안 하고 그 프론트 윙이 파손이 돼서 다시 이제 가라지로 돌아와가지고 프론트 네. 윙만 교체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Q1에서 콜라핀토 선수가 또다시 사고를 내면서 리타이어를 하면서 세 번째 레드 플래그가 떴습니다. 야. 자 그렇게 올라간 Q2에서는 베어만 선수가 이번에는 벽과 충돌하면 서스펜션 파손으로 리타이어 차가 그냥 트랙 가운데 멈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레드 플래그가 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제 레드 플래그는 일단 여기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뭐 Q2에서 그나마 이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해밀턴 선수의 Q2 탈락이 있었죠.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막 엄청 사고가 있던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거의 한 두 번, 세 번을 계속 달렸거든요. 근데 달렸는데 네. 처음에 세팅한 랩 타임에 비해서 기록이 계속 그렇게 안 나아지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페이스 부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있던 게 아니라 실력이 조금 못 받쳐줬다. 뭐 실력일 수도 있고 뭐 셋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뭐 이날의 어쨌든 전반적인 좀 컨디션이라던가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그때 직전에 뭐 비가 내렸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노면 온도도 굉장히 불안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타이어 그립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고 네. Q3에 올라가서는 르클레르 선수가 15번 코너에서 벽에 받으면서 리타이어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레드 플래그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아스트리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아이고. 여섯 번째 레드 플래그가 나오면서 9그리드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3에서는 르클레르 선수랑 피아스트리 둘 다 리타이어를 했지만 먼저 르클레르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네. 르클레르 선수가 10그리드 그리고 9그리드가 피아스트리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또 그리고 퀄리파잉이 끝난 뒤에도 뭔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스의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리어윙 관련 기술 규정으로 이걸 위반해서 실격이 되었습니다. 아예 그냥 전체 퀄리파잉 성적이 싹 다 취소되고 그냥 20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야, 기술 위반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 그 준비를 엄청 치밀하게 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 전에 썼던 파츠들이랑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실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자면 세션이 끝난 뒤에 이 퀄리파잉 세션이 끝난 뒤에 점검에서 네. 오콘 선수의 리어 윙에서 측정된 변형 수치가 허용치인 0.5mm를 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리어 윙의 변형 수치라는 건 리어 윙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항상 규정은 누군가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리어윙이 뭐 작년 이제 맥라렌의 이런 가변형, 약간 미니 DRS 이런 논란에 관련해서 생겼던 규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윙을 DRS는 이게 아예 모터를 써가지고 아예 이렇게 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윙 자체의 그 소재를 굉장히 탄성 있는 소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정 속도에 도달해서 앞에서 오는 공기 흐름이 그 일정 힘 이상에 도달을 하면은 그 공기의 힘으로 인해서 이 윙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DRS를 킨 것과 같은 그런 드래그가 낮아지는 효과를 주는 것이 이제 이전에 맥라렌과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긴 규정이 뒤에 있는 이 리어윙 요거는 어떤 상황에도 그냥 바람이 부는 상황에도 0.5mm 이상으로 들리면 안 된다. 근데 사실 0.5mm라는 건 그냥 아무튼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렇죠. 거의 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냥 거죠. 움직이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 오콘 선수가 그거를 이제 퀄리파잉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리어윙 이 변형 수치를 측정을 해봤더니 오른쪽 리어윙의 오른쪽은 0.8mm가 되었고 왼쪽 리어윙은 0.6mm까지 변형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 규정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실제로 이게 누구 잘못이냐 뭐 이런 책임 소재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그새 파츠를 바꾸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나사가 헐거워졌거나 뭐 약간 요 정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을 텐데 뭐 어쩌면 아니면 뭐 트랙 상황에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게 좀 풀리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팀의 좀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것으로 인해서 오콘 선수가 실격을 당하면서 이제 20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퀄리파잉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변이 되게 많았던 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타이어 온도 관리에 좀 어려워지는 마당이었는데 심지어 Q3에 가서는 비가 조금 왔어요. 그러면서 노면 온도가 굉장히 낮았고 네. 게다가 이 바쿠 서킷 자체가 그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포뮬러 1 서킷 중 가장 긴 스트레이트 구간을 보유한 그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 온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파잉 세션을 직접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웃랩에 보통 나가자마자 이 한 랩을 돌면서 그때 온도를 만들고 실제 플라잉 랩을 한번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쿨다운 랩으로 돌아오는 요게 이제 보통의 그 3랩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웃랩 한 번만에 이 타이어 온도를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플라잉 랩을 도전을 하기 전에 막 2랩, 3랩 요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연료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돌려야 되니까요. 예열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래는 3바퀴만 돌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4바퀴, 5바퀴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료를 그만큼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량이 조금은 더 무거워지는 효과가 있고 근데 요즘 그리드를 보면은 정말 100분의 1초 차이로도 그리드가 막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선수가 그날 뭐 보쌈 정식을 먹고 탔는지 뭐 아니면은 공복으로 탔는지 거의 이 정도의 차이로도 거의 진짜 순위가 갈릴 수 있는 정도의 그 계속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사실 연료량에 있어서 그런 걸 계산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우리는 3랩만 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료를 조금만 넣고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타이어 온도를 못 만들어. 그립이 안 잡혀. 네. 플라잉 랩을 못했어. 그러면 그만큼 세션의 시간을 날리게 되는 거고 타이어 마모도도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정말 어려웠다. 이 바쿠가 뭐 사실 모두가 어려운 서킷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실수를 하면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긴 하죠. 뭐 왜냐면 모두가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선수들이 그 실수를 유발하는 여건들이 다른 트랙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좀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보는 입장에선 즐겁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 또 연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퀄리파잉 그리드 결과만 봐도 이게 사실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항상 그 앞에서 보이던 이 맥라렌 듀오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폴 포지션은 바로 일단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 몬자이에서 2연속 폴 포지션을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신기한데 이 그리드에 윌리엄스의 사인트 선수 옵니다. 3그리드에 심지어 같은 레드불도 아니에요. 3그리드에 얼비의 리암 로슨 선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이번 시즌 이게 베르스타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레드불 드라이버 중 최고의 그 퀄리파잉 순위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츠노다 선수는 일단 이번 시즌에 당연히 3그리드에서 출발한 적이 당연히 한 번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암 로슨 선수가 레드불에 있었을 당시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하자르 선수가 최근에 조금 되게 앞그리드에서 출발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캐나다 그랑프리 캐나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 그 3위로 들어왔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4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네, 그렇죠.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실제로 이제 이번 시즌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4그리드에서 출발한 게 최고였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리암 로슨 선수의 이번 3그리드 출발은 정말 이번 시즌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을 제외한 모든 레드불 드라이버 중 최고의 이제 그리드 성적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필 하더라도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정말 시즌 초반에 얼마나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먹으면서 레드불에서 정말 쫓겨나다시피 두 레이스 만에 일본에서 쫓겨났던 그 리암 로슨이 이렇게 약간 전화위복을 완성을 해냈다라는 거고. 대단합니다. 제가 로슨이었으면은 저 3그리드 출발할 때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4그리드에는 또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네. 이제 또 굉장히 또 화려하게 부활을 했었고, 5그리드의 조지 러셀 선수, 6그리드의 츠노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안토넬리, 츠노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이 4강팀에서 굉장히 좀 부진하던 계륵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괜찮은 성적이 냈습니다. 안토넬리 네. 4그리드, 츠노다 6그리드. 그리고 나서 이제 7그리드가 노리스 선수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한 선수죠. 그렇죠. 왜 중간쯤에 껴있는지. 근데 심지어 이게 노리스 선수가 그렇게 막 그 사고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도 Q3를 정상적으로 달렸는데 네. 이 페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야. 막 노리스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나서 리타이어해서 이 그리드에 있다. 뭐 그럴만 한데 그냥 달렸는데 이렇게 됐다. 굉장히 좀 신기하네. 이런 거고. 지금 그리드를 보자니 또 8그리드 안에 지금 RB와 레드불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8그리드에 이제 아이작 카자르 선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있는 이제 피아스트리 Q3에 이제 두 번째로 리타이어했던 피아스트리 선수가 9그리드, 10그리드에 르클레르, 네. 11그리드 알론소, 12그리드에 해밀턴 이렇게 됐고 네. 13그리드부터 보톨레토, 스트롤, 베어만, 콜라핀토, 헐켄베르크 그리고 이제 가슬리, 알본 이렇게 되었고 이제 오콘 선수가 나중에 실격으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을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뭐 2그리드의 사인츠 사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고 3위의 로슨도 진짜 이게 뭔가 싶죠. 사실 그런 거고 그리고 안토넬리 선수도 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네. 안토넬리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러셀 선수를 퀄리파잉에서 이겼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게 6라운드 마이애미 그랑프리 이후 올 시즌 두 번째로 러셀 선수보다 앞그리드에서 출발하는 레이스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네. 심지어 간격도 러셀 선수보다 0.3초 넘게 빨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안토넬리 선수가 확실히 본인이 제대로 된 기량을 보인다면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확실히 좀 실력 자체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가 모자라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멘탈이라던가 좀 그런 레이스 운영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본인도 얘기했던 유럽 징크스가 진짜 있나 봅니다. 뭐 약간 나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르클레르 선수는 뭐 4년 연속 폴포지션을 가져갔던 바쿠에서 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특히나 이제 갑자기 Q3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조금 내리면서 그게 선수들한테 영향을 좀 줬어요. 확실히. 노리스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렸는데 느렸다라는 게 뭐 그럼 갑자기 차가 쓰레기가 됐느냐 그건 아니고 노리스 선수가 이제 비가 오고 노면 온도가 좀 불규칙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차를 좀 못 믿게 됐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푸시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맥라렌 차량이 올 시즌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점은 타이어 관리. 그러니까 타이어 관리라는 거는 타이어의 열 관리가 잘 된다. 타이어가 쉽게 과열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오히려 이 트랙 노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타이어가 오히려 과열되는 쪽이 온도를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맥라렌 차는 타이어 관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타이어 온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급격하게 올리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날이 추워지고 그치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뭐 롱런 페이스에서는 당연히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장에 나가가지고 당장 한 랩을 정말 빠르게 돌아야 되는 이런 퀄리파잉에서는 맥라렌 차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실제로 이번 퀄리파잉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이전의 퀄리파잉들에 비해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폴포지션 베르스타펜 선수에 비해 이 그리드를 차지한 사인츠 선수가 0.47초나 느립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엄청 느리고 그 뒤에 바로 리암 로슨 선수도 사인츠 선수와 0.12초 간격인 거고 뭐 키미 안토넬리 선수랑 러셀 선수도 사이에 0.35초 간격이 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전에 있었던 올 시즌의 퀄리파잉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막 갑자기 차량의 성능이 여기 와서 갑자기 좀 차이가 난다? 이거라기보다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타이어 온도를 잘 만들어서 이 차량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정말 끝까지 푸쉬를 할 수 있었느냐 요것으로 좀 갈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첨단에 있는 기술 하나하나 세팅 하나하나에 많이 갈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사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약간 드라이버들의 감각에 좀 의존을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차를 언제 믿어야 되고 이 차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동물적인 감각, 요거를 좀 테스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서 정말 차량을 정말 한계 지점에 임박해서 몰아붙인 선수들은 괜찮은 결과를 낸 거고, 막상 사실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실 조금 더 푸시해도 됐었는데, 살였던 선수들, 그죠? 노리스 선수 솔직히 이 결과라고 친다면은 맥라렌 차량의 지금까지의 좀 성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좀 더 푸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했을 수 있지. 게다가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미 Q3에 탈락한 상태라고 한다면 좀 본인한테 가해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사실 또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건 결국 베르스타펜 선수가 진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위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심지어 이 레드불 차가 그렇다고 막 맥라렌 차처럼 몰기 쉬운 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드에 있는 차 중에서 정말 이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성능 윈도우 굉장히 좁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정말 한계까지 물어붙이는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몬자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몬자에서도 내가 알아서 그립은 잡을 테니까 다운포스를 낮춰라 라는 이제 전략을 자기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몬자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불 입장에선 또 신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사실 그래서 퀄리파잉이 끝난 뒤에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노리스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약간의 비와 어려운 트랙 조건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과연 내가 이 차를 푸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모자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딴 얘기지만 이 선수들 인터뷰 들어보면은 모든 문장 하나하나들이 100점짜리 인터뷰 같아요. 100점짜리 약간 면접장에서의 답변 느낌? 이제 뭐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이 포뮬러 1에 있는 선수들은 포뮬러 2부터 사실 이런 좀 매스컴과의 이런 대화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목을 받으면서 올라온 선수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언론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좀 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한 가지는 일단 뭐 그 선수들이 그 현장에서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제가 이제 번역해서 가져올 때는 정제된 문장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렇네요. 이쁘게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는 거고. 페라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절망스럽죠. 왜냐면 이제 해밀턴 선수는 페이스 부족으로 12그리드, 르클레르 선수는 Q3 시작하자마자 이제 리타이어 하면서 10그리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라리 감독인 프레드 바세르 이분 역시 이번 예선이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굉장히 바람이 심했다. 바람이 심했고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조건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타이어를 올바른 작동 범위에 넣기가 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람의 영향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를 르클레르 선수도 이번에 괜찮은 페이스를 갖고 있었지만은 이 페라리 감독 프레드 바세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분 생각에는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건물 사이에 돌풍에 당했고, 게다가 이번에는 랩마다 이 바람의 방향이 매번 바뀌면서 정말 직전 랩까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 랩에는 안 돼. 약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다. 야, 한 랩 차이여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바쿠가 시가지 서킷이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게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정말 이 건물들 사이에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좁은 데를 좀 지나다 보면 갑자기 바람이 엄청 세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모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것처럼 이 건물들로 인한 약간 그런, 특히 그 섹터 2에 있는 그 시가지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라는 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재밌는 서킷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랑 메키스 이분도 좀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뭐 어려운 세션이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키도 굉장히 이번에 레드불과 함께한 최고의 예선을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 세션을 정말 잘 관리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팀의 소통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로랑 메키스가 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이 레드불이 굉장히 좀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크리스찬 호너가 물러나고 나서 로랑 메키스 이분이 레드불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자꾸 막 몬자에서는 폴트윈, 게다가 츠노다 선수도 지금 굉장히 명시적으로 대놓고 이게 나아진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도 기사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팀이 좀 소통하는 방식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너의 체제하에서는 네. 말 그대로 이제 호너가 말한 대로 됐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좀 다양한 좀 집단지성이 모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량에 대해서도 막스는 이전까지는 좀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작동 범위가 너무 좁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성능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스 선수 스스로도 막 차가 그지 같다더니 이런 팀 라디오 이제 거의 잘 안 들리거든요. 쉿박스가 이제 쉿박스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거의 퀄리파잉 할 때마다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네. 얘기는 거의 안 들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막스 베르스타펜의 RB21 이거는 이제 거의 맥라렌에 확실히 거의 근접한 차량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그 정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몬자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셋업을 딱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팀의 셋업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호너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팀들이 드라이버 피드백을 조금 더 의견을 기울이고 있고 네. 팀이 전체적으로 좀 소통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레드불의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소통 이야기를 감독이 꺼낼 정도면은 사실 뭔가 결과물을 하나를 모든 팀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여기저기가 상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상해 있는 거를 서로 좀 다 같이 모여서 공청회 느낌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좀 발전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맥키스 이분이 일단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엔지니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호너가 이제 떠나면서 그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레드불에게 새로이 기대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호너는 당연히 그런 철권 통치 자신이 모든 거를 갖고 있고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증명을 해냈으니까 사실 그게 좀 정당화가 됐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그걸 좀 이번에 제대로 책임을 물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케스 이분은 좀 자신의 그런 엔지니어였을 때의 뭐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려서 팀 전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언제 그랑프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 헝가리였었던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9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로랑 메케스 이분이 베르스타펜에게 레이스가 끝난 뒤 사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에 있어서 뭔가 베르스타펜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호너 체제 아래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뭐 실제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서는 이런 게 사실 하더라도 언론에 굳이 보도가 안 될 만하거든요. 왜냐면 감독이 드라이버한테 약간 이렇게 약간 비굴한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굳이 사실 밖으로 내보여서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메시지들이나 이런 언론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좀 레드불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이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으로의 이런 좀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사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에는 사실 맥케스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케스는 결국 그런 소통을 촉진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레드불이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 사실 베르스타펜이 거의 챔피언십 경쟁에 복귀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 계륵 같았던 츠노다 선수마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맥케스 효과, 맥케스 신드롬을 약간 부정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봐도 지금 레드불 팀 상황이나 레드불 팀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리더가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밝겠습니다만 당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레드불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서론 퀄리파잉이 지금 역대 최고로 길었던 만큼 퀄리파잉 왜냐면 이변도 많았고 사실 뭐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 들어서 퀄리파잉에서 맥라렌이 이렇게 죽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도 페라리가 죽쓰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사실 퀄리파잉이 이렇게 좀 난장판이었던 거와 별개로 생각보다 레이스는 그렇게 좀
얌전하게 생각보다 얌전하게 갔어요. 상대적으로 얌전하게 갔고 네. 일단 첫 랩에서 순위 변화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큰 이변이 시작하자마자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챔피언십 리더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의 리타이어였습니다. 야. 심지어 이게 누구와 충돌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휠락이 걸리면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요일 레이스 이 직전에도 바쿠 서킷에 뭐 레이스 30분 전에 비가 내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자꾸 그 레이스 중에서도 비가 올 수 있다 막 먹구름이 몰려온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있으면서 노면 온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는 좀 스타트부터 좀 삐걱인 측면이 있습니다.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 시작할 때 캠을 보면은 네. 스타트 조작에서 안티 스토리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클러치를 너무 빨리 떼거나 아니면 엑셀을 충분히 밟지 않으면 이 엔진의 RPM이 떨어지면서 이 시동이 꺼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 포뮬러 1카는 시동이 한번 꺼지면 다시 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자동적으로 그럴 때 RPM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안티스톨 기능인데 이제 이 안티스톨이 발생을 했다. 그럼 결국 어쨌든 피아스트리 선수가 스타트 조작에서의 약간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네. 게다가 이 안티스톨이 발생한 것조차도 심지어 불이 꺼지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점프 스타트를 했는데 그마저도 실수를 했다 라는 것이 된다는 거고 아이고. 부정 출발을 했는데 부정 출발을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달리기로 치자면은 네. 부정 출발을 했는데 달리자마자 넘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 인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스타트를 너무 예측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샷을 날렸는데 빗나갔다라는 거고 네.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 어리석고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프론트 로우에서 레이스를 클린 에어로 가는 좀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이런 후순위 그리드로 밀리다 보니까 좀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왜냐하면 항상 지키는 입장에서 레이스를 좀 계획을 했다가 이번엔 좀 빼앗아야 하는 추격자의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그리고 수도 마음이 있겠고. 또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예측샷을 이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면서 이제 했는데 네. 이제는 그 신호등이 안 보인단 말이야.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 시야가 달라지니까 예측샷이 빗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닌 게 재밌는 건 그 9그리드가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였고 10그리드가 르클레르 11그리드가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였어요. 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피아스트리 바로 뒤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앞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움찔을 하면서 이 점프 스타트를 하는 거에 반응을 해서 같이 점프 스타트를 했어. 그래서 같이 부정 출발로 감지가 되어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5초 페널티를 이렇게 먹었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팀 라디오로 에스턴 마틴이 알론소 선수에게 우리 점프 스타트 때문에 5초 페널티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론소 선수가 이제 솔직하게 내가 피아스트리 보고 반응해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약간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네. 그 약간 대충 핸드폰 보면서 하고 있다가 뭔가 옆 사람의 이 앞으로 나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사람들이 낚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완전 막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앞에 사실 그 누구도 아니야. 피아스트리가. 그러니까 사실 다른 놈이라면 뭐 그럴 법도 한 것도 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있는 그 차가 갑자기 움찔하니까 당연히 약간 사람이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 운전할 때도 비슷한 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옆차가 출발하길래 나도 같이 브레이크를 뗐는데 알고 보니까 옆차는 택시여서 약간 좀 빨리 가려고 슬슬 약간 좀 그런 미리 좀 신호를 알고 그쵸. 약간 그 대충 끝나는 타임과 이제 시작하는 타임을 이제 아시죠. 보통 택시 드라이버 분들은 이제 항상 좀 같은 동네를 도시다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예측샷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좀 예측샷 같은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고 네, 속아버렸습니다. 네. 자, 이후에는 생각보다 어쨌든 세이프티카도 안 나왔고 리타이어하는 선수도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되게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끝난 뒤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폴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던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패스티스트 랩까지 가져가면서 폴 투 윈 해내면서 2연승을 가져갑니다. 네. 2위에 조지 러셀 선수, 3위가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 선수. 그러면서 윌리엄스 이번 시즌의 첫 포디움,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윌리엄스의 포디움인데 이건 저희가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가 키미 안토넬리 선수 하면서 안토넬리 선수도 정말 유럽을 벗어나자마자 정말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 바로 보였고 거짓말같이. 맞습니다. 3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이 리암 로슨 선수는 뒤에 메르세데스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5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6위가 츠노다 선수, 7위에 랜도 노리스, 8위랑 9위에 해밀턴 르클레르, 10위에 하자르 이렇게 포인트권이 형성이 되었고 일단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게 사인츠 선수가 포디움에 오를 거라고 누가 과연 예상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사실 이 그리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뒤에 빠른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윌리엄스가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과 페이스 유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이 윌리엄스의 풀 레이스 포디움이 2017년 같은 바쿠 서킷에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말 이번 레이스도 대성공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윌리엄스 자체가 이번 시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자우보랑 같이 묶이는 수준이었다니까. 작년 시즌 윌리엄스는 정말 레이스를 20개를 넘게 하면서 전체 컨스트럭터 포인트가 19포인트. 어이구. 그러니까 각 레이스당 1포인트도 얻지 못하는 9위 컨스트럭터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컨스트럭터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포디움 홀더를 배출을 한다? 사실 되게 이번 시즌 엄청난 반전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자우보가 사실 작년 시즌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네. 올 시즌에 조금만 잘해도 막 돌풍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윌리엄스도 정말 사실 올해부터 보신 분들은 되게 잘하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쌍두 마차였다 자우보랑 같이 거의 그런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페라리에서 대체한 루이스 해밀턴 선수보다 이번 시즌 포디움을 먼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밀턴 선수가 포디움이 없죠. 최고 순위가 4위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고. 자, 그 밑으로도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좋았던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당연히 뭐 얼비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로슨 선수는 일단 뭐 메르세데스의 공세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만 5위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됐고요. 그렇죠. 아이작 하자르 선수도 10위로 들어오면서 얼비가 더블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았던 거 안토넬리 선수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유럽을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챕터를 맞이함과 동시에 4위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정말 귀신같이 유럽을 벗어나자마자 이럴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으로. 그 사실 저는 살짝 걱정했던 게 이번 레이스가 끝나고 유럽을 벗어나서 좋습니다 하는 거는 뭐 좋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럽을 벗어나자마자 레이스 전부터 유럽 벗어났으니까 나 이제 잘 할 거다 라고 공표를 했는데 공표를 하고 그쵸. 사실 못 달리면 조금 아쉽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뭐 이제 공표 그러니까 나 잘할 거다라기보다는 잘하고 싶다였죠. 이제 유럽에는 뭔가 확실히 좀 힘든 게 있었고 뭔가 유럽으로 돌아올 때마다 뭔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시즌 초반에 했던 것만큼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진짜 여기서마저 반등을 못했다면은 정말 이번 시즌 자체 커리어가 좀 굉장히 꼬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러셀 선수의 2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죠. 왜냐하면 러셀 선수가 이번에 장염 증세로 인해서 굉장히 이 금요일과 토요일 둘 다 굉장히 아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컨디션 자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레이스를 잘 해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싱가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음 레이스가 싱가폴인데 이 싱가폴이 굉장히 F1 드라이버들에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서킷 중 하나입니다. 이 코너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날씨가 싱가포르 자체가 워낙에 덥고 습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 바로 싱가포르야. 그래서 이 러셀 선수가 레이스가 끝난 뒤에 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쿠여서 레이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싱가포르였으면 금요일부터 안 나갔을 거다. 나는 애초에 레이스에 참여를 안 했을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이제 캐딜락 이적 전에 메르세데스 차를 타는 모습을 어쩌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쿠여서 했다. 그래서 이 바쿠여서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바쿠가 2.2km의 그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구간에 접어들 때마다 이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계속 스티어링을 하고 이러지 않고 2.2km 동안 풀 스로틀로 그냥 직진 쭉 하니까 그 이 매 랩마다 그 쉬는 구간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 바쿠 자체가 좀 해안가 도시다 보니까 좀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럼 아프면 추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네. 애초에 그 드라이버 수트를 입고 있으면은 뭐 어디 극지방에 가지 않는 이상 일단 추울 일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타는데. 이게 과열되냐 아니면 이제 적당히 시원하냐 이제 그 차이였던 건데 네. 이제 바쿠가 조금 시원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그나마 좀 이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에서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그렇게 좀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네. 굉장히 좀 이번에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이제 2위에 딱 올라섰다 이런 겁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츠노다 선수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왜냐면 막판까지 뒤에 노리스 선수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맥라렌의 공세를 계속 이겨내면서 6위를 지켰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이. 그리고 실제 레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키 선수가 정말 노리스 선수를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이게 페이스가 부족한 게 아니어서 여러 번 추월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키 선수가 정말 적절하고 과감한 방어를 여러 번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몇 랩 동안 레드불 이적 이후 지금 유키 선수의 최고 성적이죠. 6위도.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끝난 뒤에 순위를 한번 좀 보자면은 컨스트럭터 순위 뭐 전반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큰 이변이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메르세데스가 페라리를 추월을 했습니다. 이번에 2위로 들어온 러셀 선수 그리고 4위로 들어온 안토넬리 선수를 합쳐서 이번에 30포인트를 획득을 했고 네. 반면 루이스 해밀턴과 르클레르 선수가 8위랑 9위를 하면서 단 6포인트밖에 획득을 하지 못하면서 메르세데스가 이번 레이스가 끝난 뒤 290포인트에 페라리가 286포인트로 메르세데스가 다시 컨스트럭터 2위에 복귀를 합니다. 굉장히 접점이에요. 컨스트럭터 순위는. 게다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6위부터 시작해서 9위 구간에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정말 2위 싸움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네.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 우승하면서 25포인트 게다가 츠노다 선수 6위하면서 8포인트 그러니까 레드불도 지금 이번에 33포인트를 챙겼어요. 이야 페라리 너무 죽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라리한테도 엄청나게 가까이 붙게 됐는데 이 페라리 3위인 페라리가 286포인트인데 이제 레드불이 27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4포인트 차인가요? 둘이 14포인트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레드불은 이번 시즌 망했다. 레드불 4강에서 이제 꼬리가 됐다. 이제 그냥 2위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만 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죠. 레드불이 갑자기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 페라리는 뭐 이걸 갑자기라고 해야 됐어. 이게 정말 이 페라리는 이게 너무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근데 약간 네. 이 페라리는 항상 이번 시즌 좀 보면은 고점은 그렇게 안 높은데 저점은 되게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준다. 뭐 더블 리타이어도 있었고요. 뭐 떨어질 때 훅 떨어지는. 그죠. 시즌 초반에는 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막 중국이었나요? 뭐 레이스에서 막 스프린트 우승을 해놓고서 실제 레이스에서는 뭐 규정 위반으로 갑자기 실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무게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애매하죠. 막 샤를 르클레르 선수가 폴 포지션 차지해놓고서 실제로 막 그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좀 이 페라리가 굉장히 좀 다시 위기에 좀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제 반대로 레드불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신바람 나죠.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네. 윌리엄스도 이번에 이제 포인트를 굉장히 사인츠 선수가 포디움에 오르면서 추가를 해주면서 이 확실히 4강, 1중 그리고 5약 이 체제에서 확실히 네. 자신만의 입지를 좀 계속 굳히고 있는 편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RB 역시 에스턴 마틴에게 1점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이작 카제르 선수가 1포인트 게다가 리암 로슨 선수가 10포인트 5위로 10포인트를 벌어다 주면서 네. 두 선수 합작으로 11포인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에스턴 마틴보다 1포인트가 뒤졌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쓱 넘어버렸죠. 이제 RB가 72포인트로 6위 그리고 에스턴 마틴이 62포인트로 7위입니다. 그러면서 뭐 밑에 자우버, 하스, 알피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레이스는 하위권 팀들에게 좀 가혹하네요. 확실히 7위 에스턴 마틴, 8위 자우버, 9위 하스 그리고 10위 알핀까지 이 7위부터 10위까지 네 팀이 전부 포인트를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위에 있는 팀들이 좀 알아서 쌈 싸먹은 그런 경향이 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을 보자면은 뭐 아쉬웠던 드라이버들 아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쉬웠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당연히 일단 피아스트리 선수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사실 정말 이 그리드 내 안정감, 뭐 차분함 이런 걸로 치자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는 2023년 멕시코 그랑프리부터 지금까지 그 연속 완주 기록을 계속 해내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완주를 했었더라면 45회
연속 45회 그랑프리 완주가 되는 거고 와.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실패를 하면서 44회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역대 1위가 현재 지금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네. 2018년 영국부터 2020년 바레인 그랑프리까지 48회였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까지 완주를 하고 앞으로 3번만 더 완주를 하면 피아스트리가 동률. 이번 시즌을 만약에 그냥 앞으로 쭉 완주를 한다 그럼 거의 이제 역대 최고 안정감.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이게 뭐 누구랑 박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실수를 했던 건데 사실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팀과 본인이 제일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팀메이트인 노리스 선수도 뭐 아쉽죠. 왜냐하면 첫 랩부터 그 피아스트리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번 레이스에서 사실 포인트를 얻는 만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의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네. 앞으로 사실 남은 시즌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과연 또 리타이어를 할까? 정말 피아스트리 선수가 리타이어하는 기회는 흔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팀메이트가 리타이어를 한 걸 두고 우리가 기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노리스 선수는 지금까지 지금 벌써 이미 캐나다에서도 리타이어, 네. 네덜란드에서도 리타이어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좀 놓고 있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노리스 선수가 예를 들어 우승이라도 해냈다. 그러면 그냥 다시 완전 게임 언이죠. 그랬던 건데 뒤바퀴는 뭐 뒤바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뒤바퀴 많이 정도는 따라잡네. 뒤바퀴 정도 아니었고 왜냐면 이전에 이번 그랑프리 직전에 이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의 격차가 31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리스 선수가 25포인트를 획득을 했으면 이게 6포인트 격차가 되니까 6포인트면 뭐야? 따라잡습니다. 1, 2위만 바뀌어도 다음 레이스에서 노리스 선수 1위하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2위를 해도 당장 7포인트 격차 아닙니까? 그럼 바로 바뀌는 건데 이게 25포인트, 18포인트면. 근데 정말 이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한 이 소위 말하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실 순위가 굉장히 아쉽다. 이번에 노리스 선수가 7위를 하면서 6포인트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피아스트리 선수가 324포인트에 노리스 선수가 299포인트로 기존의 31포인트의 격차를 25포인트까지 좁히는데 멈췄습니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노리스 선수는 좀 진짜 이게 그 맥라렌을 곧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결국 이번에도 사실 팀의 삽질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첫 스틴트 이후에 첫 번째 피트인을 할 때 이번에도 제대로 타이어 결합이 안 되면서 4.3초인가 이 정도가 걸렸습니다. 피트스탑 한번 오래 걸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유일한 피트스탑이었어. 그게 유일한 피트스탑이었는데 원스톱으로 갔으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로슨 선수와 츠노다 선수 뒤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나왔을 때가 로슨 선수보다 1초 간격, 한 1.1초, 1.2초 간격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피트스톱을 준수하게 그냥 2초대 중반만 했었더라면 로슨 선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 그리고 이 로슨하고 츠노다 뒤로 나온 게 이후에 이 로슨 선수부터 시작하는 이 DRS 트레인을 그러니까 로슨 선수로부터 츠노다 선수가 계속 DRS를 받으면서 노리스 선수한테 자꾸 추월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제로 끝까지 그 츠노다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 피트 스탑 끝나고 나온 그 위치에서 그대로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로슨 선수를 이미 앞질러 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앞에 있었던 안토넬리 선수 뭐 충분히 따라갈 만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5위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더 좋은 순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건데 팀의 이제 피트 스탑으로 인해서 손실을 정말 그 1초 그 이상으로 봤다라는 거죠. 1초의 그 느려짐으로 인해서 포인트가 이렇게나 좀 손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데는 RB가 이번에 그 피트 스톱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그냥 이번에 이제 잘했죠. 그냥 사실 되게 그러니까 요즘 피트 스톱이 생각보다 노리스 선수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막 죽쓰는 팀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정말 뭘까요? 정말 뭘까요? 이 하필 노리스한테만 왜 그럴까? 사실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어디였죠? 그때 다시 그 파파이를 얘기하면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번에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가 헝가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몬자였네요. 바로 직전 몬자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 네. 바로 직전 몬자에서도 이제 사실 그게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 그랑프리 내에서 가장 빠른 피트 스탑을 받았고요. 네. 그래놓고 노리스 선수는 그 이제 왼쪽 앞에 그 타이어 결합하는 그 친구가 얼을 타다가 약간 어거지 언더컷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잖아. 그 얼타고 이 드릴 막 톡톡 치던.
그지? 야, 뭘 얼른 안 해? 에라이 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했었는데 정말 갑자기 노리스 선수한테만 이렇게 피트스탑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아이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뭐 또 아쉬운 선수들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알본 선수 당연히 뭐 알본 선수가 이번에 어쨌든 이 윌리엄스 차량의 페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게 어쨌든 사인츠 선수로 인해서 좀 증명이 됐고 네. 알본 선수도 확실히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포인트권에 충분히 들 수 있었을 테지만 사실 퀄리파잉에서 결국 리타이어를 하면서 굉장히 후순위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굉장히 레이스 운영 측면에서 포인트를 좀 기대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가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쉬운 거 그냥 페라리죠. 페라리. 사실 그죠. 페라리가 이 네. 프랙티스에서 항상 이 희망을 주고 실제 레이스에서는 이렇게 또 절망을 주는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호. 사실 게다가 르클레르 선수가 지금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강점을 보였던 이 바쿠에서의 퀄리파잉조차 리타이어를 해버렸고 해밀턴 선수는 심지어 그냥 뭐 딱히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었어.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그냥 랩을 제대로 그냥 경신을 하지 못하면서 랩 타임을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큐트에서 탈락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그 계속 지켜왔던 컨스트럭터 2위를 내준과 동시에 게다가 이제는 이 레드불의 상승세로 인해서 컨스트럭터 3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좀 놓였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남은 시즌 동안 정말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과연 정말 해밀턴 선수가 사실 어쨌든 그 네임 밸류가 있고 당연히 그 위대한 드라이버인 거를 모두가 알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이 페라리 차를 이렇게 타면서까지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어쨌든 사실 페라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뭐 해밀턴 선수와의 뭐 이후에 재계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실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리빌딩 쪽으로 가가지고 이 유망주를 좀 키울 수도 있지 않나. 약간 메르세데스의 모델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네. 심지어 메르세데스는 그 유망주를 데리고도 지금 자기네들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연 어떤 결과들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의 문제가 팀이 좀 소란스러운 이미지가 레드불에 좀 있었는데 레드불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이제 그 이미지가 좀 페라리한테 씌워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포디움 피니셔들 이제 베르스타펜 그리고 러셀 그리고 사인츠 선수의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일단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베르스타펜 선수가 지금 몬자부터 시작해서는 차의 성능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족해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레드불에 실망한 뭐 베르스타펜이 팀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정도의 만약에 모습이 좀 유지가 된다면은 베르스타펜 충분히 좀 레드불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제는 챔피언십에서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69점밖에 뒤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69점 밖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네. 69점 이나 근소한 차이입니다. 네, 꽤나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은 거죠. 최근의 경쟁력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 혹시 타이틀이 다시 사정권에 들어왔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베르스타펜 선수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전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죠. 러셀 선수에게는 반대로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메르세데스가 앞서 나가게 됐는데 남은 7번의 레이스 동안 과연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조지 러셀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막스도 페라리만큼이나 견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레드불이 아니라 막스라 그랬어. 네. 네. 그리고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옆에서 베르스타펜이 마이크를 잡고 레드불이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이제 팀 베르스타펜 아닌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러셀 선수가 약간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확실히 뭐 르클레르는 바쿠에서 4번이나 포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나쁜 예선을 보냈고 그들은 한 자릿수 포인트를 가져왔고 저희는 이번에 안토넬리도 4위를 하면서 30포인트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 시즌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인츠 선수 사실 이번 레이스의 정말 주인공은 사인츠 선수죠. 그렇죠. 사실 사인츠 선수 F1에서의 첫 포디움보다 이번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인츠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1년 전에 이제 자신이 윌리엄스에 왔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윌리엄스에게 걸었고 이 프로젝트를 진정으로 믿고 윌리엄스가 상승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팀으로 간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만족한 상황이다. 팀에 만족하고 조직에 만족하고 이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나는 1년 내내 꽤 빨랐다.
근데 다만 그걸 증명할 기회가 몇 번 없었을 뿐이다. 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준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끝에 달콤한 것으로 보상해준다는 것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사인츠 선수가 좀 되게 약간 명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깊이 있는 말을 되게 잘합니다. 이번에도 100점짜리 면접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또 사인츠 선수한테 이런 질문도 있었죠. 만약에 3위는 꽤 좋긴 하지만 네. 솔직히 2위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조지 러셀 선수를 뒤에 묶어두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데 뭐 사고라도 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사실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사인츠 선수는 좀 레이스 내내 2위를 향해 경쟁을 했는데 러셀의 낡은 타이어보다 확실히 내가 새 타이어를 끼고 나오면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사인츠 선수가 러셀 선수보다 먼저 피트인해서 좀 언더컷을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달려보니까 조지 러셀 선수의 낡은 하드 타이어 vs 나의 새 하드 타이어 이 페이스의 차이를 들었을 때 오히려 러셀 선수가 계속 빨랐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그냥 뭐 2위에 대한 싸움은 접었고 오히려 뒤에서 안토넬리 선수가 굉장히 매섭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3위를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아까 타이어 새 거 한 거 얘기도 좀 온도 조절 관련도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약간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굉장히 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고 네. 뭐 어쨌든 사실 그 중계에서도 중간에 얘기를 했던 건 어쨌든 사인츠 선수가 뭐 2위를 노려볼 만도 합니다만 네. 3위도 사실 엄청 그거잖아. 좋죠. 3위 엄청 그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리스크를 엄청 지느니 차라리 그냥 3위도 괜찮다. 3위가 괜찮다 정도가 아니죠. 3위도 엄청 좋다. 이렇게 좀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리암 로슨 선수하고 2위에 사인츠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미 중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선수들은 지금 순위에도 만족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 있는 베르스타펜 선수를 엄청나게 추월하려고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현재 순위를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변이 없다면 베르스타펜 선수는 혼자서 고꾸라지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중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뒤에서 러셀 선수랑 뭐 사인츠 선수 굉장히 뭐 배틀을 하고 뭐 리암 로스 선수랑 뒤에 뭐 츠노다 노리스 이렇게 배틀을 하는 동안 정말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들었죠. 네. 자, 그렇게 레이스가 좀 이렇게 끝났고 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끝나고 저희가 좀 휴식기가 좀 깁니다. 저희가 2주를 이상을 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한참 뒤에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있는 게 바로 10월 3일부터 진행되는 10월 3일 금요일, 10월 4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5일 썬데이, 일요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있고 정말 이제 약간 시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번의 레이스가 남았고 이 7번의 레이스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저희도 약간 2학기 종강을 좀 바라보고 있겠죠. 좋아요. 마지막 레이스가 이제 그 아부다비에서 있는 12월 5일, 6일, 7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레이스인데 네. 딱 이제 이거 끝나고 좀 기말고사 시즌이 딱 돌입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직전에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딱 그때 종강을 딱 크리스마스 직전쯤에 딱 하죠. 뭐 어떤 조금 약간 운 없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막 26일, 27일 종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저희가 이렇게 또 바쿠 레이스가 사실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만큼 정말 이렇게 재밌습니다.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폴시의 이제 폴리지 이번에 혹시 오늘의 준비된 게 폴리지 있는지. 타임. 오늘의 폴리지. 이제 뭐 9호까지 생겼나요? 방금 0.5초 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한 폴리지인데 그 F1 차량의 크기가 그 사실 거의 막 엄청 슈퍼카들 보면은 높이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즈 관련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크기가 현대 차 기준으로는 한 4.6m에서 4.8m 사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높이는 보통 이 성인 남성이 살짝 숙여서 들어갈 정도의 1.5m 정도인데 F1 차량의 크기라 함은 5.5m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엄청 크죠. 옛날에 차량 관련해서 이제 크기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F1 차가 현대 산타페보다 큽니다. 아. 그러니까 폭이랑 전고를 제외하고 폭이랑 이제 앞뒤 길이로 봤었을 때 네. 산타페가 겨우 5m가 넘거든요. 5m 5cm인가 그래요. 5m 5cm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산타페 최근 신형이 네. 이제 되게 크죠. 엄청 커요 생각보다. 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산타페만 봐도 이게 차량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한 명 타는 차량이 그렇게 크다? 엄청 크다. 장난 아니다. 그렇죠. 거의 뭐 전투기다. 전투기는 더 크죠. 전투기 저희가 어쨌든 공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실제 전투기도 몇 번 보고 했지만 전투기 자주 진짜 보지 않았습니까? 전투기 진짜 크죠. 전투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또 뭐 아무튼 거의 버스만 하죠. 네, 버스만 합니다. 그 높이가 또 꽤나 낮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으로 보는 것도 낮지만 실제로 90에서 95cm 정도의 높이라고 하고, 뭐 한 성인 평균의 허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허리도 아니고 이게 170 성인 남성이 섰을 때 청바지 주머니 아랫부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이버들이 밑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것도 거의 누워서 운전을 한다고들 하죠. 그렇죠. 뭐 오늘의 폴리지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차량의 약간 이런 스펙들과 관련해서. 네, 주머니 정도다. 근데 차량이 어쨌든 사실 뭐 높이는 뭐 그렇게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차량의 폭이나 길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고된 규정 변화 중 하나가 차량이 점점 작아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도 작아지나요? 지금의 차량이 너무 크니까 추월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가 긴박함이 없다. 박진감이 없다. 그러니까 차량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추월을 시키자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좀 모나코죠. 왜냐면 모나코 헤어핀 코너 이런 데에서는 진짜 차량이 대놓고 길막을 하면 절대 못 지나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게 이번에 그 윌리엄스의 그 기차놀이 그걸 할 때도 조지 러셀 선수가 앞에 사인츠 선수가 너무 길막을 해대니까 아예 그냥 나 그냥 페널티 먹고 말겠어 하면서 그냥 코너컷 해가지고 사인츠 선수를 지나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모나코에서. 그렇습니다. 기역자를 그냥 가로질러 버렸죠. 대각으로. 딱 그 터널이 끝나고 나오는 시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근데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이 모나코 욕을 할 때, 모나코 서킷 욕을 할 때 아니 추월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서킷인데 뭐가 재밌냐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차량 크기가 좀 더 작은 F2 피처레이스나 F3 모나코를 보면은 아니면 뭐 포뮬라 1을 보면은 추월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나코 트랙이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사실 그거 이상으로 그냥 F1 차량이 너무 큰 것도 사실 지금의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FIA에서 이 포뮬러 1은 조금 차량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이제 규정들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좀 그런 내년부터 또 더 굉장히 긴박한 레이스를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간이로 이렇게 좀 마지막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제 레이스 없는 동안 잘 쉬고 피트스톱 이슈 정리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주 싱가포르 그랑프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